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300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또 미팅 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일중독 사회로 알려진 곳이죠.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는데 노동 생산성이 40%포인트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1900년대 초반 자동차왕 포드가 실시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유력한데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쉬는 유태인을 고려했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후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시간과 여가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추후에는 주 10시간 정도 일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다는데요. 그 예상은 일단 빗나갔네요. 아직은 물질적인 것에 더 미련이 많아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나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이번 겨울에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유로운 시간 배분을 원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젊은 세대는 돈을 더 받기보다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길 원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케인즈의 예측이 이제는 좀 맞아 들어가는 걸까요? 유난히 월요일에 딱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를 했던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오늘 입당식도 가졌는데요. 화제의 주인공 이자스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자스민입니다. 네, 저 몰랐는데 옆에 스튜디오에서 EFM 방송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10시. 아침마다 예. 10시에. 그러니까 제가 못 뵀죠. 예. 여태까지. 그렇군요. 오늘 입당식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어떠셨어요, 기분이? 사실은 입당식을 오늘 아침 10시부터 네.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심정은 지금은 사실상으로는 너무나 붕 떠 있어가지고 너무 인터뷰를 많이 했다 보니까요. 지금 정신이 거의 예.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혹 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걱정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화나세요, 얼굴이.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네. 걱정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저도 조차 어떻게 사람들을 국회에서 4년 동안 제가 떠나서 네. 처음 찾아가고 게다가 이제 이 기자님들 앞에서 네, 서 네. 뭐 앉아 있어야 된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예전에 한 거하고 4년 후에 일하는 그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굉장히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간이 공활해지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네. 너무 많이 작아지나 봐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굉장히 네. 많이 힘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숨을 쉴 만큼 좀 약간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입당식 걱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정신이 없었다. 근데 준비는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노회찬 의원, 고 노회찬 의원의 정말 명연설이죠. 네. 6411번 버스를 네. 언급을 하셨다고 네. 입당식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노회찬 의원님의 연설을 네. 파악했었는데요. 근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6411번 버스에 지나가는 그 대림, 네. 구로 아. 그리고 영등포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는 일단 가장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마도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가장 많은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거기에 외국인도 같이 6411번 버스 많이 타고 있다는 거, 그 지역에서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정서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주민들을 같이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치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말씀을 하셨던 그 버스가 수많은 가장
수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한번 언급을 해서 많은 네. 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알 필요가 있다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항상 네.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죠. 조금 의아했어요. 새누리당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글쎄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소수자, 약자들은 이제 보통 진보 정당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가 되셨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주민 대표로 비례대표가 되셨고, 그 기회를 주어졌기 국회에 때문에. 들어갔었고, 보수정당에서도 이렇게 좀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상당히 발전적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시게 되셨고 결국 나오시게 됐잖아요. 예, 늘 나왔었던 2012년도에 늘 나왔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손을 내민 당이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도 새누리당이 좀 약간 혁신, 쇄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을 운영을 할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활동을 했었던 단체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이 이사장님이셨었고 우리가 함께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좀 정의당이나 이렇게 그런 당에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도 당선이 되셔서 그래서 더 민주당에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제의가 들어왔던 거였었습니다. 의외였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새누리당 측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그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선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게 결국 나오셨는데 나오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국회 임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거의 말 그대로 이렇게 활동을 다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정말 치열한 4년을 보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예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보기도 싫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제가 제 전화기에도 모든 애플을 다 치워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조용히 지내고 싶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적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2016년에 그냥 두고 나왔었던 여의도에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놔뒀던 거였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뭐 작년에 그 김종대 의원님을 이주아동 권리부장 기본법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었고 그리고 올해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저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전화가 왔는데 그때 얘기를 하게 시작을 했고 뭐 대한민국에서 3-4번이라는 거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뵙고 그래서 그래도 다시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주변 건의도 있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국회에 있었을 때 다문화에 대한 이슈가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고 난 후에 아예 퇴천이 됐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다문화 관련되거나 이민자 관련된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기에도 한 2012년부터 14년, 15년까지 굉장히 다문화 사회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논의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기억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일하던 곳에서 이제 그거에 관한 리포트도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갖고. 근 화재 뭐 정말 뭐 사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얘기만 그렇게 뉴스에 다루게 되는데 그 말고는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그게 많이 안타깝고 많이 아쉬워. 그러니까 뭔가 논의 자체가 좀 없어진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갔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의원님이 또 국회에 계속 계셨으면은 좀 더 활발하게 더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의당으로 입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씀 뭐 하지만은
저도 심상정 대표 말에 동의를 합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느낌. 아, 예. 예. 네, 정의당이 이제 그런 문제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네. 입당하시자마자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을 맡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심상정 대표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하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해줄 수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혼자가 아닌 우리가 다 뒤에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왕이면 계속해서 제가 하는 활동을 여태까지 해왔던 활동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왕이면은 도와줄 수 있는 옆에 사실은 혼자 있을 때 하고 누군가 옆에서 손 그럼요. 잡아주고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 네. 예,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일영상님, 이자스민 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활동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보내셨고요. 또 수다쟁이님은 완득이 어머니 반갑습니다라고 네, 반가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국회라든지 이런 제도권 정치 안에 대표에서 나간다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 목소리를 누군가가 내고 싶다 한다면은 시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명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활동이 정치권에 진출을 하는 것. 네. 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 대표님 그때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2012년도 2014년에서 16년까지 이렇게 같이 환노위를 했었습니다. 네. 환노위를 하면서 늘 지나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데려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때부터 노리고 계셨네. 너무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네.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지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와서 나중에 이번에 다시 뵙게 됐을 때 네. 똑같은 눈빛에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따뜻한 소리를 내밀어 주셔서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에 계실 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비판도 많았고 그리고 좀 상처받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힘든 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오황 속의 물고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들 쳐다보고 다들 있어. 찾아보고 네. 찾아보고. 근데 특별하게 제 오황만 이게 현미경 오황으로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은 제가 하게 되면 아까도 입당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약간 왜곡하기 쉬운 그런 생각을 왜곡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가장 힘든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힘들기도 하고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게 뭐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왕따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왕따는 아니라 혼자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문화 가정을 대표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놨으니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이민자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자스민을 찾아가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주민들한테 지역구에 대해서 문제가 네. 있으면은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 선명을 받든가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자스민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약간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내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국회의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왕따인 게 보다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혼자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사실 이제 다문화 정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파편적으로 부처마다 갈라져 있고, 그렇죠. 예, 주로 이제 여가부에서 많이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뭐 법무부도 어느 정도 권하니까 이게
한 곳이 모여져 있지가 않으니까 일관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혼자서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그거는 뭐 또 앞서 나가는 자가 항상 감당해야 되는 또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네. 힘겹지만 자랑스럽게 감당을 하셨어야지 네.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의도로 복귀를 하셨는데 내년 총선 어떻게 출마하세요? 그거는 뭐 지역구로?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일단 맡은 거는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네. 거기에 그 타이틀 말고는 네.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는 저기 상의를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심상정 대표님께서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지만 대신 도와줄 수 있다. 그 연단 그리고 그 마이크를 드릴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마이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 마이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청라에서님이 지금은 그때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더 나빠져서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또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좀 특수하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네. 적응하시기가 쉽지도 않으셨을 거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주류 정치권에 들어서 활동하기 좀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치권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셔갖고 제가 마음이 다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사회 자체가 좀 약간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혼밥, 혼술 이렇게 혼자서 사는 그런 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남들과 어울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혼자서 이렇게 대부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그 부분이 이 사회적인 이 다문화에 대한 것도 이주민에 대한 그 생각도 이렇게 조금 더 나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하셔야겠어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이자스민 전 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여의도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의당 특집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방금 이자스민 의원이 또 네네. 제 이름도 막 거명해 주시고. 네. 우리는 오늘 아주 완전히 구름 위에 떠 있어요. 뭐 지금 홍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하여간 너무 당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자스민 의원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천 주시나요? 아니 뭐 우리가 시스템이 공천을 주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네. 본인이 선발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룸을 만들어야 되는 정치니까 저도 이자스민 의원처럼 심상정 대표한테 낚인 사람 아닙니까? 20대 국회 때. 아까 제가 방송 들으면서 네. 나도 저랬어. 똑같아서. 그런데 그때도 심 대표가 아무것도 보장 못 해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의 룸을 만드시면 돕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게 진심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처음에 심 대표께서 네. 4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예, 10분 만에 설득됐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에이 좀 더 하시지. 그러니까 그때 이자스민 의원이 오늘 하신 말씀하고 똑같았어요. 그게 이제 심상정 대표의 작업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낚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이렇게 정계 진출하게 된 계기까지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얘기 해주셔야죠. 네, 지난주에 데이비드 스틸웰 통합대 차방보 그리고 미국 국무부 고위급 3인방 다녀가고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만나셨어요? 뭐 신문에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각 정당을 만난다 그래서 기자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못 만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당 대표도 안 만났어요. 그건 그쪽으로선 잘한 거예요. 여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네. 사실 그 국무부뿐만 아니라 재무부도 들어왔고 이제 다음 주는 국방부도 이번 주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뭐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계산했는지 돌연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미국 측 입장은 계속적인 압박인 것 같아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리고 방위 분담금
네. 네. 그 얘기가 어제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도 가장 길게 나왔어요. 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로 그 여야 5당 네. 대통령과의 대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히 그 가장 관심사였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전혀 생각이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주셨고 네. 그래서 나머지 5당 대표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정부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국회가 힘을 모아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 심상정 대표도 준비를 해갔거든요. 좀 결연하게 좀 입장을 네. 일관되게 가지셔라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 정부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방위분담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네. 서로 이제 입장만 확인하고 있고 일부 외신에 네. 지금 1조 원을 한 2조 원 정도로 2배 정도 인상하면 뭐 마치 미국이 받을 것처럼 네네. 이렇게 슬슬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이 우리 한미 행정협정상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주한미군이 아닌 다른 미군 자산에 대한 운영비까지 사실상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자산 같은 거 말이죠. 그거는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입니다. 아니 호르무즈 해협도 한국 방위에 관계 있다. 그때 예산도 내놔라. 아니 그러면은 전 세계 그 미군이 작전하는데 우리가 대지 말아야 될 예산이 뭡니까? 다 그런 내가. 식으로 따지자면.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군에 월급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용병이냐 미군이 그럼 그런 용병이 얘기가 되는 나온 거죠. 예. 용병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군대가 자기 나라 군대가 용병으로 돈에 팔려간다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가치와 이념 또 미국의 어떤 전통에 비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 법령에도 안 맞고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교 정책 같은 게 선거에 막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돈 많이 뜯어냈어 한마디로 이런 걸로 자랑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려는 거죠. 아이고 제가 감히 자랑질이라고 말 못했는데 도대체가 세계 패권국의 대통령이 이런 걸 가지고 쪼잔하게 대학생이 말이지 지나가다가 동네 애들 사탕 먹는 거 뺏어 먹는 심보지 이게. 아이고 왜 뜯어먹을 게 따로 있지. 그 벼룩이 간이지 그게. 이런 걸로 뭘 정치를 어쩐다? 뭐 대선 때 어쩐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까지 돈 줘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미국을 사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몇 조 원에 우리가 미국 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선거에 도움되고 미국의 권력을 움직인다는데 그럴 바에는 그 돈 줘버리고 차라리 미국을 우리가 사버리는 게 어떠냐.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생각도. 네.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놓고 아마 중간쯤에서 만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2조 정도, 2조 5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정말 치사한 얘기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황제주 돈이에요. 지금까지 평택 그 기지 져준 거 보십시오.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비용 내놔라, 뭐 안마 의자 내놔라, 평면 TV도 사달라, 별하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거래 관계라면은 이게 만일에 군사 분야에 한정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여타 어떤 무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야까지도 한번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버텨야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될 것 같고. 돼요. 예. 오늘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이 얘기 갖고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저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여야 5당 대표 만찬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성이 오가고. 고성이 오건 건 제가 최초로 브리핑한 겁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확대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당 대표들 한 서너 명이 패스트 트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국회에서 이걸 꼭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무슨 패스트 트랙이냐. 우리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검토도 안 하고
그 자유한국당 안이 뭐냐면 선거법에 의원 정수 축소하고 비례대표 없애고 이런 안들을 낸 근데 의원님 그 얘기 다 보도됐고요. 안 된 뒷얘기 해주세요. 안 된 보도 안 된 뒷얘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그 순간 고성이 나오고 뭘 자한당 그걸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했냐 해가지고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고 야 요거 하나였어요. 언성이 높아진 거는. 그래가지고 저기 대통령이 이제 저 국회에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요때는 대통령이 마무리. 좀 작아지셨어. 약간 작아지셨어요. 역시 국회 일이니까 약간 작아지시더라고요. 우리 좀 서운해요. 아이 좀 같이 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청와대 회동은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4대1이에요. 4대1? 예. 자유한국당 1. 항상 4대1이에요. 그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회동만 오면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결정장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어제도 그 무수한 이런 얘기 원내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예산을 어쨌다 또 뭐 여야정 협의체를 열자 무수히 많은 얘기가 나온 거를 돌아가서 원내와 잘 상의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작년에 올해 저기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그때 갔을 때도 그때는 한일 관계 때문에 긴급 소집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은 황 대표는 중요한 결정은 원내와 상의하겠다. 이 얘기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이분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기 국회 정치협상회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뭐든 간에 이 대화의 틀도 돌아가서 원내와 잘 상의해요. 완곡한 거절의 표현. 그런데 원내대표 위에가 당대표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일이에요. 왜 원내대표한테.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원내 안 계시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니 뭐 이해합니다.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그 살인 혐의 받았던 북한 주민 2명 북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결정 과정이라든지 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한 일이냐 뭐 이런 질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사실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은 거의 뭐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JSA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속으로 보고를 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잘못된 일입니다. 전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기 선박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또 합동신문조가 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 실체를 규명하려면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뭐 일주일 남짓한 시간 내에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거기에다 국방장관이 패싱됐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보고한 건 저는 그거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원래 작동 중이고 모든 유관부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전파 체계이기 때문에 설령 뭐 인적으로 이렇게 알려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상 없다고 봐요. 천안함 사건 때도 청와대가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보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가 처리되는 이 정과정은 이렇게 드러나서 문제지 만일에 이걸 감쪽같이 모르고 지나갔더라면은 저는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봐요. 일단은 귀순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측에 넘어왔다면은 사법적 관할은 1차적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법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1차적인 판단의 근거를 일단은 다 구성해 놔야 설령 북한이 송환해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보내놓으면 저 사람들 뭐 저기 올라가가지고 남한 정부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든 게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는 어디 갔느냐? 그건 이런 잘못된 거죠. 비판 같은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국방부가 워낙 동해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올해 오징어 성어기에만 해도 북한어 선택어 조치가 거의 500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한테 일일이 보고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이건 정말 다른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중대한 거죠. 자, 귀순 의사가 표명됐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일단은 중대 사안이지만은 이 이면에 지금 동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제가 7월에 넘어온 목선을 직접 가서 보니
인간의 어떤 그 극한 상황에서의 아주 비참한 노동이 강요되고 있어요. 겨우 햇빛 하나 가리는 헝겊 쪼가리 천막 하나만 해놓고 며칠치 식량과 그다음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발도 뻗기 어려운 데서 아주 비참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화벌이가 좋지만은 거기서 바다에서는 인권율인 그 이상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매우 참혹한 공간이고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비극적 심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때 표류 어선도 구해주고 유류도 주고 식량도 주고 해가지고 무사히 귀환하도록 인도적 지원을 바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 명이 16명을 살해했다. 네.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좁은 공간 안에서 벌어진 매우 참혹한 상황이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파악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어선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대비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좀 너무 빨리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뭐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심쩍다, 조금 아쉽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북한에서 지금 어민들을 그렇게 무작정 먼 바다로 등 떠밀어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조업을 하는 거 이럴 바에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특히 동해에서 남아도는 어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선 사업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잉 어선들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버리고 폐처분해봐야 될 선박 같은 거를 북한에 지원해서 그 낡은 통통배, 목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공동 어장을 오징어 잡이 어장 같은 것도 만들고 북한에다가 그 감선 사업의 대상 선박들을 오히려 재고를 좀 정리해주는 이런 식의 남북 수산 협력이 가능한 겁니다. 받을까요? 아니 이런 것도 지금까지 안 해서 문제지. 아니 뭐 뭘 준다 해도 안 받으니까 북한이. 아니 그건 안 받게 만들었잖아요. 쌀 100만 톤 준다 그랬다. 나중에 5만 톤. 그것도 국제기구 통해서. 그러니까 안 받아.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안 주니까 지금 돼지열병. 방역 우리가 백신 주고 방역 지원했으면은 우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이제 난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런 참혹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고 쌓일 때 지금 이런 것이 동해에서 모종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뭐 선장 살해하려고 나왔겠습니까? 그 참혹한 공간에서 결국은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다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모르니까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방책을 좀 세워야 그렇습니다. 된다. 저번에 내려온 어선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모병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거 꼭 할게요. 모병제 얘기. 굉장히 핫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때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공격하셔도 됩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여의도 소식 그리고 안보 소식, 안보 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막대과자 데이 혹은 가래떡 데이로 불리는 오늘, 중국은 쌍10일 쇼핑 축제, 이른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가 열렸습니다.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1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5천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큰 돈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1분 만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 이게 가능한가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네. 이 대륙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6초 만에 100억 위안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1시간 만에 앞서서 16조 5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간 우리나라가 미국 차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그 수출액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한 해 걷어들이는 수출액.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이 광군제라는 게 사실은 그 2009년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만든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된 거네요. 네, 10년 됐는데 광군이라는 게 중국말로 싱글들,
나는 연인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 아, 솔로족. 솔로족. 네. 그러니까 그 1111 네. 혼자의 날이잖아요. 아, 그래서 완벽하게 혼자인 날. 완벽하게 혼자인 날, 독신자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나한테 한 방 쏴. 이런 아, 날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나를 위해 지르자.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내가 뭐 돈 벌어서 다 소고기 사 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한 방 쏘자 해서 만든 게 광군제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했거든요. 네. 27개 브랜드만 참여를 해서 24시간 동안 그 총 매출이 90억이 안 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18만 개 이상 브랜드가 참여를 합니다. 오. 하루 동안 35조 원이 거래가 되고요. 10년 만에 성장률이 4,000배가 넘는 거죠. 와, 35조 굉장히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게 감이 딱 안 와닿거든요. 피부에 와닿진 않거든요. 연간 예산 규모가 네. 내년에 513조 500조. 예. 원이거든요. 물론 국회에서 확정을 해줘야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간 예산의 10%에 가까워지는 돈이 하루 만에 거래가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아, 그럼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뭐 매출액이라든지 거래액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그 수평적으로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수준인데 뭐 워낙에 이제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또. 네. 네. 올해 상반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64조 원 수준이니까요.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전체 다.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왠지 느낌이. 네, 사이즈가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엑스라지예요, 중국 시장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제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크게 할인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값이 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서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알리바바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거기에 들어가서도 물론 그 주도하는 사이트니까 살 수가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 전체에 말하자면 쇼핑하는 페스티벌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행사의 시작을 알릴 때 막 할리우드 스타들도 초청을 해서 떠들썩하게 그 마치 파티처럼 행사를 하고요. 그렇군요. 카운트다운을 하고 얼마의 매출이 올라갔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전광판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웬만한 그 유통업체들은 거의 다 나름대로의 광군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이제는 뭐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와서 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그러니까 마케팅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네요. 대성공이죠. 네. 근데 사실 중국 경기가 괜찮은가 봐요. 무역 전쟁이니 뭐 해갖고 좀 많이 안 좋다 경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그 중국 전체로 보면 내수 기반도 전만 못하고 수출도 신통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도 규모이지만 광군제라는 게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쇼핑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것들은 참았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이때 몰아서 살 수도 있고요. 이때 쇼핑을 하는 게 돈 쓰지만 남는 장사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품군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집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집을 인터넷으로 사요? 경매로 사는 거예요. 집 만채를 한정판으로 이제 올려놓는 거죠. 만채를 한정판. 그게 한정판이에요. 실제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집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면 알림으로 알려줘 알람 신청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네. 많다고 해요. 이러다가는 사람도 파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인데 뭐 전투기 뭐 이런 걸 판 적도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팔아요? 네, 그걸 아, 장난감 말고 진짜?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것까지 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스케일은 이 정도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할인율이 좀 높을 때 이럴 네. 때를 기다렸고 사람들이 확 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중국 경제 아직 살아있네 좋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 같이 들려요. 네, 다만 이제 그 알리바바가 시작한 그러니까 일개 사이트가 시작한 이벤트에서 비롯됐습니다만 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중국 내수 시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비록 참았다 사는 것일지언정 이게 의미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살만한 네. 여력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죠. 봐도 되는 거군요. 근데 굉장히 싸게 판다고 들었어요. 할인율이 어마어마하다고. 네, 할인율이 최대 뭐 75%, 80%까지에도 이른다고 하는데 미국하고 비슷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게 선주문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도 뭐 양파 같은 것들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창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저렴할 때 확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팔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만 붙여서 팔아도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워낙 유통 파워가 크기도 하고 가격의 그 선주문을 통해서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사뒀다가 네. 가격이 좀 저렴할 때 그리고서는 이럴 때 확 푸는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 예컨대 뭐 구스다운 뭐 이런 거 많이 겨울에 네. 입으시는데 한여름에 사면 좀 싸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게 한여름에 사기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한여름에 사두시면 아, 나 싸게 샀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승리, 멘탈의 만족은 있을 수 있는데 내 돈을 미리 묶어놓는 거잖아요. 아, 여름에 나는 20만 원을 써서 겨울이 올 때까지 반년 기다려놓은 동안 거죠. 그 20만 네. 원의 가치를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고 20만 원을 먼저 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또 따지고 보니까 왠지 인내심의 싸움이다. 그렇죠. 왜 부자가 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어머 들기도 이건 사야 하네요. 돼를 네. 극복하는 것. 아, 내 맞아요. 통장의 최대 그 루팡은 나. 늘 내 손과 내 클릭질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전투기 잠수함도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이런 걸 다 팔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네. 상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게 유통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IMF 이후에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백화점의 경품으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 L사 있잖아요. 네네. 유통시장의 공룡이라고 하는 그 L 백화점에서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기도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받는 어떤 이 사이즈에 대한 충격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한계 효용이 체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팔아. 뭐 화장품, 의류, 가구 이런 건 뭐 누구나 파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고가의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 도쿄올림픽 가려면 여기서 사라. 티켓 패키지 뭐 이런 것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데 2009년에 이제 쇼핑 축제가 시작되고 나서 구색이 점점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이른바 대륙의 사이즈로 수억 원짜리 집이 인터넷 매물로 올라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첨단 무기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점점 세지는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 대륙이 크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하는 스케일이 커진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게 제가 2003년에 처음 중국 출장을 가보고 제일 놀랐던 건 가깝다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바로 옆 동네로 간다고 가이드분이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뭐 잠깐 가나 보다 했는데 3시간을 가더라고요. 그게 옆 동네. 옆 동네. 뭐 이 정도면은 가깝지. 3시간 정도는 뭐 옆 동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나라 쇼핑 축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특히 K-뷰티 관련한 회사들,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렇겠네요. 네,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은 여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요 광군제 때 초반 매출이 좋으면 당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말이 많았던 갤럭시 폴더블 폰 네네. 그것도 관련 사이트에서 뭐 출시한 지 2초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니까 오. 물론 그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대당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중국에서 한국보다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싼 폰이 2초 만에 완판됐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판됐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고
아예 애초에 이게 대중적으로 사용하라고 양산 모델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진을 털어낸다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행사라 진짜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고 있어요. 22일까지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모르셨죠? 다루고 관군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게 1일에 시작을 해서 22일까지 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시작한 계기가 좀 슬픕니다.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완전히 소비 심리가 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질 않으니까요. 관광 수요도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당시에 그 2분기에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쳤는데 2015년 1분기 성장률이 0.8%였으니까 분기 기준으로도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렇네요. 연간 성장률도 메르스 때문에 사라진 소비 심리 때문에 0.3%포인트 이상 손해를 봤다. 이런 때여서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 소비 심리가 가라앉으니까 이걸 좀 네. 진작시켜 보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한 600여 개 유통업체들이 하는 그 국내 최대 쇼핑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시작은 관에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민간이 주도해서 좀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줄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홍보도 홍보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 연중 상시 세일이거든요. 아하. 잘 생각해 보시면 화장품 로드샵의 경우에도 언제 가도 1+1이라거나 언제 가도 무언가는 세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샘플도 많이 주고. 그리고 백화점의 경우에도 보면 항상 택 가격에서 25% 해드려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세일이고 어느 것이 본 가격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아울렛도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할인율은 만나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뭐 한 30% 하면은 크다 이렇게 얘기들을 그렇죠. 하죠. 그런데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 했을 때 30% 해도 꽤 비싸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데 중국의 광군제 혹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텐트 칠만 한 게 90%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뭐 90%, 85%면 휴가 내야죠. 근데 그런 유인이 조금 적은 것 같고 상시 세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진짜 세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정도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조금 더 받았다가 네. 요 정도로 우리 세일해 줄게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네. 송풍탄 그런 기분? 택에 미리 얹어놓은 것은 맞아, 아닌가 맞아. 하는 의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정말 뭐 80% 막 이런 할인율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이게 성공하기가 조금 힘든 네. 케이스다. 그럼 결국엔 할인율을 좀 많이 낮춰야 되겠네요. 성공하려면. 할인율을 많이 높여야죠 이제. 예. 이제는 그렇죠. 높인. 예. 뭐 85%, 90% 이렇게 근데 유통 구조상 그게 나오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들고요. 백화점이 재고 부담을 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납품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게 돼 있는 구조고 백화점에서 안 팔리면 뭐 1차 아울렛, 2차 아울렛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 구조가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홍보부터 할인율까지 전체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광군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야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그 케이팝 스타들 공연 네. 서울광장에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쇼핑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진짜. 12번. 아. 케이팝 캘린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네. 12개 도장 찍으면 이제 그분한테는 정말 파격적인 할인도 좀 해드리고. 네, 오늘 아주 정말로 빛나는 아이디어까지 주신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대한 걱정 많으셨고요. 오늘 청취자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광군제에 두고 과자 홍보데이보다 훨씬 생산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날이 쌀쌀해지니까 생각이 나서 보내드립니다. 김광석의 변해가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